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에스더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테크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테크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실제로 심리학의 발달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책이 이제 번역책인데 번역을 하면서 출판사가 이런 제목을 붙였죠. 테크놀로지, 즉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분석하는 책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첨단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신기술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감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책은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아도취, 고독, 지루함, 주의집중, 경외감, 분노. 다 충분히 관심이 갈 만한 그런 정서의 종류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을 보면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기 써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Bored, lonely, angry, stupid. 그러니까 지루하고 외롭고 화가 나고 어리석은. 근데 이제 지루함, 고독, 분노, 이 앞에 3개는 이 6개의 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 stupid, 이 어리석음은 나와 있지 않은 얘기거든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또 대책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책의 전제죠. 기술이 감정을 바꿨다, 바꿔왔다. 자, 이런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개인의 감정이 내 것이 아니고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만약에 21세기에 사는 이 박언니가 엄청난 자아도취의 감정을 막 느낀다. 그러면 그것은 과연 나의 온전한 개인적인 감정인가? 아니면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자아도취라는 감정을 더 많이 느끼도록 만드는 것인가? 그런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자, 최근에 인공지능의 발달,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한 마케팅, 또 SNS에서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들이 뭔가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바꾸거나 조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만의 고유한 감정을 그런 것들로부터 독립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해서 주의 깊게 읽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눈길을 끄는 6개의 정서에 대한 장이라기보다 서론과 본론이에요. 본론이 아니고 결론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을. 제가 서론 부분의 내용과 결론 부분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론의 저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는 감정 중에는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있다. 감정은 경제적 질서, 어휘, 이념, 신학, 기술의 변화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진다. 그러면서 이 저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기술의 혁신이 인간의 능력 증진을 약속하는 오늘날 우리를 사로잡은 질문은 과연 기술이 우리의 삶과 인간성을 고양시킬 것인지 아니면 타락시킬 것인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날 때부터 타고난 것도 아니고 피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실제로 바뀌어 왔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혼자 힘으로 바꾸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변화를 지속하기는 힘들다. 변화는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나며 또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은 분명히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기술적 영향을 쭉 받아왔고
지금의 우리의 감정은 지금 21세기의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실마리를 우리가 이 6개의 장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1장 허영심에서 자아도취까지. 허영심은 18세기까지 죄였다. 종교적인 시대에서 신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이제 허영심, 자기도취, 좋지 않은 감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9세기에 편지, 이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이 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했어요. 내 얘기를 하죠. 사진을 찍으면서 내 사진을 막 찍는 거야.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막 보죠.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더 이상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됐다. 자, 이제 20세기가 돼가면서 허영심과 자기 몰두, 자아도취 이런 것들을 좋은 감정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경제적인 발전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대기업 중심의 경제 환경에서 출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랑을 해야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PR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자꾸 칭찬을 해줘야 돼. 남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성공을 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그 물건을 팔려면 사람들의 허영심을 부추겨야 돼. 갖고 싶다. 이런 마음. 그래서 이 경제 발전이 이제 이 허영심과 자아도취, 특히나 이제 자아도취의 그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지금 디지털 시대죠. SNS 시대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자기 자랑이 마치 필수 요소처럼 됐어요. 누구나 다 자기 자랑을 하고 일상적으로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듯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디까지가 보기 좋은 자아도취, 자기의 이고 어디서부터가 꼴불견인 자뻑인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죠. SNS에 좋아요가 막 달리고 그러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차가워. 왜 이러냐고 뭐 욕도 먹어.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적인 상황이 된 거죠. 자아도취라는 것은 나 자신에 집중하는 감정인데 내가 스스로 좋아하는 건데 그런데 그 판단을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의 판단을 타인이 해주게 된다. 자, 2장 이 고독한 클라우드. 외로움은 16세기가 돼서야 등장한 단어인데 처음에는 이 외로움이란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었다. 좋은 단어였다. 이 고독하게 정진을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19세기 말부터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고독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된다. 모여 사는데도 외로움을 느낀 건 안 좋은 거야. 왜? 외로운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못 섞이는 거고 못 섞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이 디지털 시대에는 사람들이 쉽게 연결이 되죠. 더 이상 뭐 고독할 틈이 없어요. SNS, 친구, 뭐 팔로워 뭐 많잖아요. 쉽게 연결이 되지만 우정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많이 연결돼 있지만 그 우정이 정말 깊은 우정이 아니고 그 연결되는 과정에서도 또 거기서 고립될까 봐 걱정을 하면서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좀 지루하신가요? 3장 지루함입니다. 지루하다 이런 감정은 원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삶이 원래 단조로워. 옛날 사람들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엄청 바쁘죠. 계속 그 일을 하느라고. 그거를 지루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니까. 지루함을 느끼는 애들은 뭐 귀족들이나 너네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권태롭지. 그런 감정이었어.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화, 분업화가 되면서 일반 노동자들도 죽도록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게 이제 잘 표현된 게 그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잖아요. 그 나사를 계속 하루 종일 똑같은 나사를 계속 받고 있죠. 너무너무 일이 지루해지니까 여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다. 그래서 뭐 퇴근 후에 주말에 이제 여가를 누릴 권리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여가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되면서 거꾸로 또 지루함이 피해야 할 감정이 된다. 자, 그러면 디지털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루할 틈이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뭐 남들이랑 여가를 즐길 필요도 없죠. 핸드폰 하나면 끝나. 핸드폰, 스마트폰 다 있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점점 하는 게 지루해지는 거예요. 게임도 지루해지고 뭐 기사도 지루하고 SNS도 점점 매일 하는데 매일 하고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점점 그게 지루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더 자극적인 거를 찾게 돼. 근데 자극적인 거를 하는데 그게 또 점점 지루해져. 그래서 지루해지니까 더 자극적인 걸 찾고 이게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자, 4장 주의 집중. 원래 인간 사회에서 지적인 집중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전인적인 인간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19세기 말 이후에 그 정보가 점점 많아지면서 어떤 그런 한 분야의 정보를 꿰뚫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다. 그래서 19세기 말 이후 근대 대학의 목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 뭐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뭐 기업가 그런 거 사람들이죠. 최근 들어서 이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이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죠. 이제는 이 어마어마한 양에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정보 양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집중력의 개념이 조금 달라졌죠. 요즘은 한 가지를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중 집중력,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죠. 요즘 애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 그리고 톡을 막 카톡을 막 하면서 업무도 해.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막 동시에 하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그 집중력과는 상반되는 것이 마케팅에서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사를 보거나 SNS를 막 보잖아요. 보다 보면 뭐가 나와요? 중간중간에 광고가 찍찍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해서 계속 보던 것만 보면 광고를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안 누르죠. 그러니까 그 광고를 누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추이가 분산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집중력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역설적으로 집중력을 흐트러뜨려야만 또 마케팅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연구하게 되는 그런 또 모순도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5장 경외감. 이 경외감이 여기서 얘기하는 정서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어요. 가장 오래전부터 있었어. 원래는 9세기부터 존재하던 감정인데 경외감은 원래는 신 같은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었다. 두려움, 존경, 숭배. 그런데 19세기 이후에 인간의 어떤 기술 발전이 폭발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 만든 것에 깜짝 놀라기 시작을 해요. 전화야? 내가 지금 뭐 미국에 있는 막 유럽에 있는 사람이랑 막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막 비행기가 막 날아다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인간들이 점점 자기가 만든 기술을 계속해서 놀라요. 놀라면서 경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 인간들이 스스로 인간에게는 한계가 없다. 우리가 신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그런 오만한 생각과도 연계가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시대에는 뭐 어제 나온 기술이 오늘 되면은 옛날 기술 같은 그런 너무나 빠른 기술 발전이 일어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경외감의 수준도 낮아져. 점점 뭐 경외감의 정도도 낮아지고 또 경외감을 가졌다가도 금방 식게 된다. 자, 6장 분노의 증가입니다. 사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이 6장이었어요. 심리학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학적 분석을 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자, 분노. 19세기쯤에 원래 이 분노는 백인 남자들만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었다. 여성이라든지 흑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화를 내면 안 돼. 분노를 억제해야 돼. 그러니까 뭐 제일 그때 당시에 잘났다고 하는 백인 남성들만 가지는 그런 감정이니까 이 감정은 좋은 것으로 해석이 됐어요. 이를테면 뭐 정치, 시위, 노동쟁이 같은 개혁을 위한 동력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거대 관료 조직이 지배하는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 분노가 억제를 해야 될 감정이 돼요. 왜냐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거대한 기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화를 내지 않아야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 노동, 그런 서비스 직종들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분노는 허락되지 않는 감정이고, 이제는 뭐 분노가 사회적 정치적인 게 아니라 집에서만 혼자 화를 내는, 가족들에게나 화를 내는 그런 감정으로 사회적으로 억제해야 될 감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디지털, 사이버 시대는 어떨까요? 분노가 허용되는 기준이 갑자기 달라져요. 자, 처음에는 이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고양시킬 수 있는 토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자유롭죠? 익명성도 보장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신랄한 분노, 격분, 그런 게 악플, 이런 게 난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공간에서의 분노의 감정이 좋은 역할도 하죠.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미투 이런 것들의 도화선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디지털에서의 그 감정은 막 이렇게 폭발을 하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실제로 사회적인 어떤 변화, 조직화 이런 수준으로 나아가는 데는 취약성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라인상의 분노 표출이 부작용을 낳게 된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부작용이 같은 관점의 사람들이 계속 뭉치게 되니까 양극화가 심화가 된다. 이제 가짜 뉴스를 포함해서 요즘 SNS 그 플랫폼에서 그 사용자를 분석을 하죠. 그래서 내가 접속하고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계속 내 생각과 일치하는 내 생각을 강화하는 생각의 정보들만 얻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인이죠.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상의 감시에 대한 공포도 생기게 된다. 내가 잘못 표출을 하면 내가 분노의 타겟이 될 수 있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표출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자기 의견도 조절을 하게 되는 일상적인 감시를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정치 사회학자들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SNS를 통한 소통은 세상을 진화시키는데, 즉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데 기여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점점 더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재선에 실패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기에 미국 지성계의 논의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에 정말 충격을 받았구나. 이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이 학술적인 논의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거기에서 받은 충격, 왜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과 관련돼 있지 않은 그런 논의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 책도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논의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이 약간 이제 병렬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한 장씩 읽다가 보면은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심리학적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1장, 2장, 4장 이 중심으로 먼저 읽으시고, 또 사회 정치학적 관점이 높으신 분들은 뭐 6장, 3장, 5장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꿔서 읽으셔도 좋지 않을까. 서론과 결론은 꼭 읽으셔야 돼요. 서론 읽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책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